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죠. 최근에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줄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하루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대가 나오고 긴급사태 선언도 있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이랬던 일본이 어떤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줄었을까요? 네, 이제 설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미스터리인데요. 저는 실제 확진자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이제 검사의 문제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검사 수 자체가 줄어서 그렇다. 네, 검사 수 자체가 줄었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 낮지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효까지 실제 일본의 방역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바이러스 밀도가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방역을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더 완화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일본의 전문가들도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반도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국가를 한번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최근의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요.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인데 중국이 어떻다고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도 예전에 비하면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문가도 일단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인 요인은 검사 건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줄은 이유는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을 개인이 이제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방역 상황과 선거, 특히 여당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학적인 구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완전히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숨은 감염자들이 계속 곳곳에 이제 퍼지겠죠, 이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뭔가가 생기게 되면은 확진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도 백신 접종률이 낮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서 초고령화 사회를 걷고 있는 국가가 또 일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돌파 감염이 되었든 아니면은 어떻든 일단 일부의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해도 언제나 고령층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온전히 통제를 과연 하고 있으면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 있는 일종의 버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뇌관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분명히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악화되는 걸 발표할까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확진자 수가 뭐 몇십만 명씩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않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그 늘어난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리고 일본도 백신 접종률이 뭐 100%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백신 접종률만 놓고 보면은 낮은 편인데 예.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분명히 위중증 환자들이나 혹은 뭐 치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한 이게 풀릴 수 있다.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차근차근 어쨌거나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일본은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나는 모르겠다. 코로나랑 같이 함께하는 삶.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예.
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의 한 제약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나 봅니다. 임상시험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해외 국가에서도 임상시험을 하겠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하나 보죠? 예, 이제 시오노기라고 하는 일본 예.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가 됐거나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확진자 수가 적고 이러니까 임상시험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아시아 국가 중에서 데이터를 믿을 만하고 한 국가로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소 좀 보도가 많이 나가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사이에 이제 어떤 뭐 민족적 감정도 예.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것은 아니고 할 예정이 있는 것인데 정말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를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왜 하죠? 일본에게 좋은 것을 우리나라도 안 그래도 환자가 적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뭐 일본의 제약회사 안전성도 확보 안 된 것을 우리 국민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임상시험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